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얼굴도 직접 보고 좀 그랬으면 싶은데 우리 코로나 상황이 여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시작했죠. 시작의 마음을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시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사의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이에요. 오늘 잘 우리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우리 옛날 이야기, 뭐 옛날이라고 하면 아주 먼 옛날도 있지만 가까운 것도 옛날이죠. 지난 일, 이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뭐 하는 데일까요? 여기가 지금 예원학교 앞이니까 우리 학교 정동길 이제 막 초입이에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3.1운동 만세행진을 재현한 겁니다. 언제? 2019년이면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던 해. 우리 이화에 여러 선배들이 계시지만 바로 그 100년 전에 우리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화의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 엄혹했던 일제강점기 상황에 온몸을 내던졌던 그 3.1운동 그 중심에 이화가 있었기 때문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수많은 학생들과 더불어서 만세운동을 재현했었던 상황이고 당시에 학생들이 나왔고 그리고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학생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거의 계셨어요. 자, 수많은 인파가 있고요. 이 인파 속에 제가 이 사진을 가만히 살피면서 선생님을 3분 찾았습니다. 3분 찾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숨었나? 윌리야 어딨냐? 뭐 이런 거 찾아보십시오. 자, 첫 번째 선생님, 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한 분 계시네요. 자, 목도리를 두르고 계신 거 보니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이분은 옆모습만 보면 뒷모습이죠. 뒷모습. 이선영 선생님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제가 물어 그날 뭐 이렇게 목도리를 하셨냐 뭐 등등등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이선영 선생님 아니었어요. 이선영 선생님 아니었고 지금은 퇴직하신 수학 선생님, 여자 수학 선생님 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테니까 하여튼 한 분 찾았고 나머지 두 분은 여러분이 알만한 분입니다. 자, 또 찾으셨나요? 자, 한 번 더 공개합니다. 여기 숨어 있네요. 여기 숨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이 도토리머리, 바로 이 도토리머리의 주인공은 누구냐? 교목실에 계신 강준호 목사님입니다. 강준호 목사님도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치고 계십니다. 아이들 인파 속에 있지만 분명하게 강준호 목사님이 분명합니다. 자, 세 번째 분이 누굴까요? 이분 난이도가 높아요. 이분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도대체 어디 숨었을까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힌트. 저 뒤에 이제 대한독립 만세 만장이라고 하는데 저 근방 쪽에 있어요. 저 근방 쪽에. 자, 공개합니다. 요분이에요. 요분입니다. 자, 요분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실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확대해봤습니다. 요분이에요. 요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마 맞추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은 뭐 확대를 해도 상관이 없죠. 김종명 선생님, 지리 선생님, 김종명 선생님. 이화에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김종명 선생님. 그날 뭐가 안 좋았는지 상당히 좀 감정이 북받쳤는지 좀 어두운 표정이에요. 어두운 표정. 뭔가 일제강점기를 걷고 있는 지식인의 고뇌가 느껴지는 김종명 선생님. 100년 전 그날도 이화학당의 아이들이 이렇게 교문을 넘어서 거리를 뛰쳐나왔을 겁니다. 거리로 뛰쳐나왔을 거예요. 위험한 길이죠. 학생들만 있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물론 가로막은 선생님도 있지만 그 대열에 합류한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100년 전이든 그리고 재현했던 100년 후든. 제가 왜 이 3년 전이죠. 3년 전 이 모습을 다시 여러분에게 보여주느냐. 여러분이 1년 이화에서 사셨고 그리고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의 말에 가장 귀 기울이게 되나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할 만하나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처음 겪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아주 소중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선배입니다. 선배가 여러분의 겪었던 길을 걸어봤어요. 1년 전에 겪어보고 2년 전에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그래, 야 그건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영향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이야기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귀가 팔랑팔랑 해갖고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하고 여러분의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다른 분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쁠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생님이라는 거. 꼭 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담임선생님,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믿을 만하자, 가장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계사를 잘 배우는 것이 저의 보람이고 저의 자랑일 수 있죠. 여러분과 한 배를 탄 사람입니다. 그 위험한 지경에 한 배를 탔었던 선생님들이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역사의 목격자들이에요.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도 한 번밖에 지나지 못했지만 선생님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가지 않았었던 2학년의 길을 겪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그 시행착오와 그 성공 사례들을 직접 곁에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이 아니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의 처음과 끝을 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그 살아있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 살아라. 그리 가면 안 된다. 이쪽이 맞다. 지금은 이리 해야 된다. 앞으로 무엇을 좀 유념하여라. 이런 류의 이야기가 그냥 막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날 글쎄요, 3.1운동 이후 우리 역사를 어떻게 예상했는지는 여기 있는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한 배를 타고 그 역사의 경랑 속으로 뛰어들어갔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닐 테지만 우리 한 배를 타고 다시 힘차게 겪어보지 못한 2022년을 이제 노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되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장 앞세워라.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 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등불, 그 문의 방향, 이곳의 출구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챕터예요.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 인류의 출현이라고 하면 우리 뭐 역사책 늘 펴면 나오는 구석기, 신석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사피엔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신석기, 석기 시대는 이 선사 시대라고 하죠. 선사 시대. 역사의 앞선 시기. 그러니까 인류의 발자취는 맞는데 역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역사는 글로 기록되는 순간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사시대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글로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들의 말이 시간을 거슬러 지금에까지 와 닿는 바로 그 순간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인류의 출현은 넘어가고 문명이라는 말이 문이 글자예요. 글자 문자입니다. 글월 문자니까. 글자로 인하여 분명하게, 명자는 밝은 명자예요. 글자로 인하여 분명하게 그곳이 보인다. 바로 그 문명 시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부교재가 없죠. 부교재로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부교재 내용을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문명의 발생과 글자가 좀 작기 때문에 크게 확대를 했어요. 문명의 발생. 자, 1번이에요. 이 내용은 가만히 그냥 좀 살피시면 될 것 같은데 문명이 출현해요. 우리 소위 말하면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 4대 문명은 지금 화면이 좀 그래서 부교재에 나오는 그림이고 밑에 보일 텐데 이 4대 문명은 대체로 여러 문명 다 보지만 중국 문명, 인도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요 4개의 문명을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통상해요. 요즘엔 좀 약해진 개념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교과서도 그리하여서 4대 문명을 중심으로 좀 볼 텐데 이 4대 문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먼저 살피고 공통점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개별 문명의 특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문명. 우선은 그 문명들은 다 큰 하천 지역이에요. 하천. 하천이라고 하면 뭡니까? 강이에요, 강. 큰 강 주변에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중국 문명은 황하강이죠. 황하강 아주 큰 강입니다.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 자, 메소포타미아는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고 이집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나일강. 다 큰 하천의 주변에 있습니다. 큰 하천 주변으로 있었고 그럼 왜 이렇게 큰 하천 주변에 있었냐? 이 하천 주변, 강 주변에 기름진 땅이 있었다는 거죠. 기름진 땅. 그리고 물도 가까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석기 말부터 시작된 농경, 바로 농경에 가장 적합하였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어떤 집단이 형성되는 거죠. 거주를 또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농경이 시작되기에 적당하였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대규모 치수 사업. 이게 이제 교과서 용어예요. 어려운 용어를 제가 일부러 쓰려는 것이 아니고 치수는 뭐냐? 다스릴 치, 우리 통치할 적의 치자예요. 수는 물 숫자, 물을 다스리는 것, 물을 관리하는 것 이런 말이죠. 물을 관리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 필요했다. 물을 관리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 뭘까요? 치사업이. 이를테면 제방을 쌓는 것, 뚝을 쌓는 것, 물을 막기 위해서. 아니면은 수로를 만드는 것, 아니면은 저수지를 만드는 것. 물을 관리하기 위고 물을 통치하기 위해선 그러한 뚝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저수지 이런 거 만드는 거 한 사람 못 만들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조직적으로 동원돼야 됩니다. 그 말은 이 대규모 치수 사업을 통해서 노동력이 조직적으로 갖춰져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시스템이죠. 하나의 얼개 국가라는 통치라는 시스템이 조직되어 나가야 한다. 이제 모양새를 갖춰 나가는 겁니다. 집단이 좀 커진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대규모 치수사업으로 대규모 노동력이 조직화되어서 강력하게 이제 농경을 하다 보면 생산력이 풍부해진다. 그 풍부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문명이라는 것이 출현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렇겠구나, 그렇습니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궁금한 것,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제 던지고 싶은 것, 큰 하천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큰 하천, 여기만 큰 하천인가요? 여기 말고도 큰 강 많아요. 전 세계에 이 강 말고도 뭐 강이 많죠. 근데 그 강에서는 문명이 안 발생하고 왜 요 강에서만 발생했을까? 왜 이 강에서만 굳이 문명이 출현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른 여느 강과 요 문명이 출현한 강 간의 차이점, 그걸 좀 찾아내면 됩니다. 뭘까요? 왜 이 강은 문명을 뱉어낼 수 있을까요? 문명을 출현시켰을까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범람이에요. 범람. 범람 뭐냐? 물이 확 넘쳐난다고. 바다에서 쓰나미처럼 강쓰나미. 물이 막 넘쳐.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해요. 이 강은 범람을 하는 게 막 이렇게 넘쳐 흘러요.
넘쳐서 막 쓰나미가 일고 그러면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아니 위험한데 어떻게 문명이 출현합니까? 위험은 여러분 위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험 속에 기회가 있죠. 범람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농경지가 비옥해진 겁니다. 이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양분들이 범람을 해서 주변 농경지를 계속해서 비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만큼 위험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매력적인 기회가 그 안에 숨겨졌었던 거죠.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기회를 차지했을 때 위험에 맞닥뜨려 싸워나갔던 것이 문명입니다. 이 치수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위험하지만 기회로 바꿔버린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작업이었던 거예요. 토인비가 제3의 물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뭔가를 도전했을 때 그리고 그 도전으로부터 비롯되는 어떠한 위험들을 다시금 감수해 나갈 때 역사는 전진해 간다. 이 4대 문명의 출현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 안으로 맞닥뜨려 기꺼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기회를 잡아야죠. 기회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편한 곳에 있는 기회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죠. 어렵고 힘든 길에서 더 가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찾아나가는 시간, 여러분의 문명을 2학년 때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그 생산력을 바탕으로 그 조직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제 국가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 국가는 처음에는 좀 작았다는 말입니다. 도시 정도 크기에 한 도시가 그냥 국가다라는 말이에요. 도시국가, 뭐 그리스의 폴리스라든지 로마의 초기 형태, 뭐 우리나라의 마한 지난 변환의 그 소국들 있죠. 뭐 15개, 뭐 54개 뭐 이런 것들 다 쪼막쪼막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도시국가, 그 작은 국가는 누가 다스렸냐라고 보면 신권정치다. 신권정치다. 이 신권은 뭐예요? 신은 God. 종교. 권은 권력자. 이 말이 뭡니까? 종교를 섬기는 소위 말하면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곧 권력자였다. 그걸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이 정치 권력자였다. 제정일치다. 문명의 초기 형태는 다 이렇게 권력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통치를 했다는 뜻이에요. 앞서 나온 4대 문명이 다 그렇다는 뜻이고 우리나라의 고조선도 그렇잖아. 단군왕검 제사장이자 정치적 지배자였죠. 그래서 다 신권 정치. 그래서 아마도 종교 이야기를 좀 하게 되겠죠. 자, 생산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잉여 생산물이 남게 되는 거죠. 잉여 생산물은 뭡니까? 우리가 10명이 있으면 생산물이 10명이 다 먹고도 남는다. 남는 생산물. 그럼 이제 남는 생산물을 어찌할 거냐를 가지고 해서 힘 있는 놈이 남는 생산물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더 적게 가진 사람이 출현하게 되고 더 많이 가진 놈은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죠.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거에 만족치 않습니다. 있는 놈 걸 또 뺐죠. 뺐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뺏기면서 더더욱 못 갖게 되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우리 역사적으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소위 말하면 계급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 거죠. 많이 가진 자가 결국 제사를 하게 되고 많이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문명이 선사시대 넘어서 이제 청동기 시대, 우리 아까 선사시대, 신석기, 구석기, 석기시대는 선사시대라고 해서 역사시대가 아니라 그랬죠. 문자의 출현은 청동기 시대에 출현하고 요 옆에 보면 이제 청동기 시대에 출현하게 된다. 우리나라 고조선도 청동기에 출현하고 모든 문명은 다 청동기에 시작해요. 청동기 시대부터 잉여 생산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책 있죠? 세계의 절반을 왜 굶주리는가? 참 많이 읽는 책이고 예전에 독서할 적에도 그 책의 기본은 뭡니까? 지금 지구는 전 세계 사람을 먹여 살리기에 정말 충분할 만큼 생산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청동기 시대부터 그랬다고.
지금까지 생산력은 놀라운 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왜 굶주리냐? 지금부터 굶주렸자가 아니고 이때부터 굶주린 겁니다. 이때부터 굶주린 거예요. 왜 굶주렸을까? 바로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탐욕이 지금껏 이어진 겁니다. 인류가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적에 그 과제들은 뭐냐? 이 가진 자들의 과다한 부를 이제 나눠 갖는 거죠.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이것들을 욕심을 조금만 부리면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먹는 걸 아니어도 됩니다. 먹는 것도 놀아 먹으세요. 놀아 먹으시고 공부도 그렇죠. 여기 잘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좀 부족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잘하는 친구 더 잘하고 싶죠. 그렇다면 그렇게 계속 가시지 마시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눠주세요. 자신이 가진 거, 자신의 능력치를 나눠주셔서 못 가진 친구들, 부족한 친구들에게 나눠주셔서 적어도 학습에 있어서도 우리 공평하게 공정하게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급사회가 출현하고 청동기 시대에 출현한다. 중국 문명도 이집트 문명도 메소포타미아도 그리고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도 다 청동기예요. 이건 그냥 공통입니다. 자, 그리고 말했듯이 문자가 출현한다. 문자의 출현이 결국 역사 시대를 열었다. 자, 4개 문명은 다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앞서 시간에 이제 한자도 봤고 나머지 문명에도 뭐 영어도 있고 전 세계의 문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자의 대체적인 공통점 뭐냐?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왜냐?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덧붙여졌기 때문에 그 원리들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 것이지 어느 순간에 단박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자는 그래요. 근데 말이죠.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문자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려진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가 언제 만들었는지 그 만들어진 시기도 알려져 있고 왜 이런 문자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도 하고 이 문자의 원리는 무엇이다 라고까지 밝힌 정말 문자의 그 오랜 시간을 한순간에 빠 하고 펼친 유일한 문자가 있습니다. 그 문자 뭔지 아세요? 훈민정음 한글이에요. 전 세계 문자 연구가들의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만든 여러분이 쓰는 한글입니다. 여러분 한글을 좀 소중히 생각하세요. 이건 대단히 위대한 문자입니다. 위대함이 지나친 문자예요. 근데 여러분 한글 안 쓰시죠? 한글 안 써요. 진짜 놀랍게도 안 씁니다. 동아리 이름 같은 경우에 한글로 나오는 거는 뭐 거의 없죠. 한글로 돼 있는 것조차도 영어로 바꿔버리죠. 여기 막 여러분 뭐 옷 같은 거 막 이렇게 그 동아리 티 같은 거 보면은 다 영어로 써요. 아니 옥합이나 미랄 뭐 이런 동아리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영어로 씁니까? 미랄을 왜 영어로 M부터 시작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글의 위대함을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소원해 하고 있는 듯 보여서 지금 문자 얘기 꺼낼 때 그 이야기 한마디 보태봤습니다. 자, 그래서 4개의 문명이 출현합니다. 자,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출현했고 얘가 최초의 문명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에, 중국 문명은 황허강에,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에. 요 그림이 밑에 아까 있었죠. 자, 중국 문명은 황허강이랑 큰 하천에,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이라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죠. 여기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가 이제 제일 처음이라고 아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집트는 나일강 이렇게 해서 큰 강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초가 이제 메소포타미아라 그랬어요. 왜 메소포타미아일까?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유주에 나온 그 옆에 있는 그림이에요.
문명의 발생을 아까 하천이라고 했고, 하천은 농경지에 적합하다고 이야기했죠. 농경지에 적합하기 때문에 어떤 치수가 필요했고 시스템이 필요했고, 자 바로 여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죠. 여기는 유일하게 이제 강을 두 개나 끼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메소가 사이, 중간이란 뜻이고, 포타가 강이에요. 강 사이에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 여기가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인과 동시에 그보다 앞선 농경이 최초로 시작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농경부터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 비옥한 뭐야? 죄송합니다. 네, 비옥한 초승달, 지금 모양이 약간 초승달 모양이죠. 이 두 개의 강을 타고 초승달 모양으로 아주 비옥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비옥한, 아주 그냥 기름진 땅이라는 뜻인데, 왜 기름졌냐? 이 두 개 강이 범람이 아주 심했어요. 범람이 심해,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았다고 그랬죠. 범람이 심한 게 여기 이제 비옥했고, 그 비옥함이 그냥 알아서 자란 거죠. 농경은 거의 뭐 사람의 힘을 거의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자라는 그러한 농경의 최초 발생지이다 보니 문명도 이곳에서 최초로 발생하더라. 이곳의 우르를 기점으로 해서 최초의 문명, 4대 문명 중에서도 메소포타미아가 가장 앞서고, 메소포타미아의 첫 번째 주인공, 인류 문명의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수메르인들입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수메르인들이 이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빌로니아 왕국도 만들고 이쪽에 문명들이 형성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요. 이 우르 지역이 여러분 뭐 성경에 보면은 누굽니까? 아브람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야, 너 이제 내가 지시한 곳으로 떠나라, 가거라 라고 할 적에 이제 아브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때 아브람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형성된 비옥한 초승달지대를 바탕으로 삼았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문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기 전에 하나만 보면, 여기 초승달을 이 끝자락을 보면 바로 여기가 이제 나일강이죠. 이집트 문명이잖아. 여기가 이집트 문명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거의 같은 동네예요. 강이 서로 다를 뿐이지 거의 인근 지역이고 같은 동네입니다. 초승달을 좀 더 폭넓게 하면 여기까지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집트 문명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상당한 공통점도 있고 그와 대별되는 상당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명은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부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교재 쪽으로 다시 좀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부교재가 여러분이 없어서 좀 번잡한 상황이에요.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부교재가 있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문명이 보이고요. 옆에는 지금 아까 나왔었던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지대가 보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같이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두 개의 문명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해요. 오리엔트 문명. 오리엔트 문명이라는 말은 뭐냐? 오리엔트가 여러분 영어로 뭡니까? 동방이라는 뜻이죠. 동방.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동쪽은 중국도 있고 뭐 그런데 인도도 뭐 동쪽이죠. 왜 여기가 오리엔트 문명이냐? 라고 하면 이 오리엔트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유럽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유럽이 자기네들이 보기에 동쪽이라고 하면 되죠. 이게 이제 다른 건데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멀지 않습니다. 그리스에서 보니까 동쪽에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 나일강이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이쪽이 그리스가 보기에 바로 옆에 로마가 있습니다. 유럽이 보기에 동쪽.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오리엔트라고 부른 겁니다. 애초에 시작, 오리엔트 문명이라는 것을 지시할 적에는 이 두 개 문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커지고 범위가 커지면서 이 유럽에 보기에 이 동쪽에 있는 중국까지, 인도까지를 다 오리엔트, 동방 이렇게 표현하지만 애초 시작은
시작은 문명기에는 오리엔트 문명은 바로 이쪽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다. 다른 문명과 달리 이 두 개의 문명, 두 개를 합쳐서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도 오리엔트 문명이고 이집트도 오리엔트 문명이고 둘 다 합쳐도 오리엔트 문명이고 뭐 이런 거예요. 이 두 문명의 특징, 공통점이죠.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전제군주입니다. 전제군주. 군주는 왕이고 전제가 뭐냐? 전제라는 말은 울트라 캡숑? 뭐라고 그럴까요? 올마이티, 초강력, 파워풀. 전제는 아주 강력한 이런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군주다. 강이 그만큼 급류가 심하고 더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 위험이 크면 클수록 군주의 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커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 오리엔트 문명은 강력한 군주들이 있었다. 두 번째, 식권 정치. 제사장이 곧 정치 권력자였다. 요거는 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요거는 여기뿐 아니라 나머지 인도 문명, 중국 문명도 마찬가지죠. 다신교였다. 다신교는 뭡니까? 신을 섬기는데 다 여러 신을 섬겼다 이런 말이죠. 물론 주신 주요한 신이 있고 부수의 신들이 있지만 처음에 인류는 다 다신교였습니다. 다신교였어요. 여러 신들, 물의 신도 있고 불의 신도 있고 하늘의 신도 있고 별의 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있고 많죠.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좀 신화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다 다신교예요. 인류는 다신교로 출현합니다. 그러다 이 다신교가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의 신으로 통합돼 버리죠. 국가들이 서서히 작은 나라들이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듯이 종교도 결국은 여러 신 중에 우두머리 신이 출현하는 게 이후의 역사의 전개 과정인데 처음엔 다신교였다. 실용과학이 발달하더라. 이거는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문명은 다 실용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인도 안 배웠지만 거기는 실용과학이 없나요? 실용과학이 있어요. 다 과학이 애초에 물을 다스리려면 다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보고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려면 과학이 필요합니다. 다 그래서 이거는 외운다기보다 인류의 출현은 과학의 출현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비교해서 봤는데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가 나와 있죠. 자, 글씨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에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너무 더 작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말이죠. 지형이 중요해요. 이 두 개 문명이 앞서 공통점이 있었죠. 신정정치다, 전제군주다, 다신교다, 실용과학이다. 이건 공통점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점인데 이 차이점을 발생시키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지형입니다. 지형. 땅. 여러분이 배우는 지리. 산골에 사는 산촌의 사람들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인간의 그러한 모습, 삶의 모습이 다르듯이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 보인다. 이거 뭐 아파트 광고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강이 급류가 상당히 심한 강이지만 이거 개방지 열렸기 때문에 교역이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이 활발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실입니다. 여기 교실이에요. 교실은 문이 두 군데 있고 그 문을 제외하고는 벽으로 갇혀 있죠. 문을 닫으면 여기는 개방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폐쇄적 지형이에요. 그런데 개방지로 바꿔볼까요? 상상하면 됩니다. 문도 없고 옆에 반을 가로막는 반도 없다고 칩시다. 복도도 다 열려있고 벽도 다 열려있어요. 뻥 뚫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옆에 반 애들과 이런저런 교역을 할 수 있죠. 먹을 걸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잡담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저쪽 방에서 떠들 수도 있고 그리고 옆에 반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 우리도 그쪽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차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개방지는 그렇게 뭔가 여기는 뭐 사막도 없고 가로막힌 산맥도 없어요. 그러니까 쑥 하고 밀려와서 차지했다가 또 쑥 하고 밀려가고 그러다 보니 여러 왕조가 흥망성쇠하더라. 한 왕조가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새 왕조 출현했다가 좀 있다가 또 밀고 와서 없어지고
새 왕조 또 출연하다 또 밀고 들어와서 그리고 끊임없이 왕조가 교체되더라. 이거 상당히 역사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 왕조가 계속 나라가 되게 많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요 지역이 이제 서아시아 지역인데 서아시아 지역에 나라 이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연원이 뭐냐? 개방지였기 때문이에요. 교육도 활발하고. 그 전개해 보니까 바로 나오잖아. 아까 비옥한 초승달지대 우루 지역 있죠. 거기를 최초로 잡은 최초의 문명이 이제 수메르 문명, 수메르인들이에요. 수메르인들이 좀 차지하던 가던 것 같더니만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인이 또 와서 밀고 갔어요. 수메르는 사라져버리고 아카데인이 좀 또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니만 또 아무리인이 와서 또 밀고 갔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종족이 바뀌고 그리고 왕조가 바뀌고 했던 거죠. 이 세 번째 아무르인이 만든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바빌로니아 왕국이고 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역사에 족적을 남긴 왕이 바로 함무라비 왕이죠. 이 함무라비 왕이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 복수주의. 너가 나에게 눈을 때렸어, 너도 눈 맞아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벌을 주는 그러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거죠.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그러니까 이 복수주의, 소위 말하는 복수, 똑같은 형태로 복수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라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 인류 최초이긴 하지만 인류가 그만큼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로 보면 가장 초보적인 형태예요. 가장 저급한 형태죠.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싸웠어. 친구랑 싸웠어. 야, 너 이 친구 왜 때렸어? 그러면 제가 먼저 때렸어요. 제가 저를 눈을 때려서 저도 눈을 때렸어요. 그 함무라비 법전 논리입니다. 제가 먼저 욕했어요. 그래서 저도 욕했네요. 제가 머리 잡았어요. 저도 머리를 잡았네요. 여러분이 수메르, 여러분이 아무르인이에요? 여러분 바빌로니아에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초보적인 어린애는 아는 짓입니다. 참아야죠. 왜 그러니?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교양적으로 참아서 우리 폭력 없는 세상 만들어 봅시다. 네, 어쨌든 함무라비 법전. 이 아무리도 오래 못 가고 바빌로니아 오래 못 가고 다시 히타이트 다음에 배우겠지만 히타이트는 최초의 또 철기 문명을 만든 히타이트 또 멸망하는. 그래서 수메르인부터 아무르, 히타이트까지 끊임없이 왕조의 이동, 민족의 이동이 번반한 곳이 바로 이곳이더라. 지형에 연원을 두었다. 자, 종교적으로는 다신교라 그랬죠. 근데 무슨 다신교냐? 현세적인 다신교다. 현세적이다. 현세적. 자, 이 한자를 써서 이게 의미를 축약한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현재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현재가. 왜 이 사람들은 현재를 중요시한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뭘 의미하냐? 죽은 다음 세상은 별로 고려치 않는다고. 저 천국 갈래요. 저 극락왕생.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대단히 현실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그러한 종교성을 가졌냐? 바로 앞서 본 이겁니다. 여러 왕조, 이민족의 침입. 그러니까 이민족이 침입해서 내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이민족이 침입해서 내가 뺏어 먹어요. 나 굶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장 내가 오늘 굶어 죽을 수 있고 이민족이 침입해서 나를 죽일 수 있어. 당장 내가 오늘 이 순간 죽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가 불안하고 현재가 위협적이에요. 이게 담보되어야만 내세를 생각하지. 근데 이게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위험한 오늘, 이 굶주린 오늘, 이 오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복 주세요. 복 주시려면 지금 복 주세요. 지금 저 죽겠어요. 바로 현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다신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한 글자가 빠졌어요. 여러분 부교재도 빠졌을 텐데 수정을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메시 서사시. 요 한자 요자가 뭐냐? 길가메시. 들어봤죠? 길가메시 서사시. 길가메시를 어디서 들어봤냐? 최근에 그 어벤져스 이터널스에 우리 마동석
마블링 마동석이 길가메시로 나오죠. 길가메시. 그러니까 인류의 그런 어떤 영웅들, 신화적인 영웅들을 막 이렇게 호출하죠. 그 중에 이제 길가메시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군주입니다. 신화적 인물이 바로 길가메시. 길가메시 일대기를 적은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 여기에 현세적인 그러한 종교성이 들어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뭐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렇네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길가메시라는 사람이에요. 길가메시. 길가메시는 부모 중에 한 분이 신이에요. 반인 반수. 그래서 자신이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대단히 좀 초월적인 사람이죠. 신화가 대부분 뭐 그렇게 형성되죠. 근데 이 길가메시가 그 우루크라는 나라의 군주였는데 아쉽게도 폭군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아주 괴롭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어. 그래서 이제 하늘에게 빕니다. 저 미치겠어요. 저 길가메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늘에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었던 신이 그 이야기를 또 들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래서 이제 하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길가메시를 벌 주려고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누구를 보내냐? 길가메시를 죽이라고 엔키두라는 괴수를 보냅니다. 엔키두. 여기 이제 이 얘가 엔키두예요. 막 뿔 달리고 그렇죠. 괴수예요, 괴수. 엔키두가 그래서 길가메시를 죽이기 위해서 으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길가메시하고 엔키두가 이제 싸움을 벌여요. 신이 보낸 엔키두와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길가메시가 서로 빵 하고 충돌했어요. 이 서로 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싸움이 이렇게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 팽팽하게 전개돼요. 여러분 근데 말이죠. 여러분 싸우다가 사랑이 싹트기도 해요. 그리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막 싸우다가 이 자식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자식 멋진데 뭐 이런 서로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우정을 서로 인정하게 되고 서로 갑자기 사이좋게 지내게 됩니다. 신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 사는 세상에도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그러니까 신이 엔키두를 보내서 길가메시 죽었다라고 딱 봤는데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황당하잖아.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신이 황당해서 엔키두를 죽여버립니다. 뭐 하는 거야? 엔키두를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처음엔 적이었지만 나의 동지였던 엔키두가 내 눈앞에서 죽었어요. 슬피 울면서 엔키두가 슬피 울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 뭐야? 신이 보낸 엔키두도 죽었는데 나도 언젠가 죽는 거 아니야? 죽음에 대한 공포. 그걸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할까요? 죽기 싫어! 그럴 거 아닙니까? 나 영생! 난 영원히 살고 싶어! 난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설 거야. 세상 끝까지! 그러면서 길가메시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예요.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세상 끝에 세상 끝에 불사의 노인, 죽지 않는 노인이 산다.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갑니다. 그 노인을 찾아가요. 저는 죽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뭐라 그러냐? 야, 사람은 원래 죽어. 죽음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야. 너는 신이 아닌데 네가 어떻게 죽음을? 나는 왜 안 죽냐면 신이 예전에 나한테 배를 만들라고 해서 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동물 태우고 그런 신이 막 홍수를 내려갖고 그 배에서 유일하게 내가 살아남았고 그래갖고 살아남은 내가 이제 홍수 다 끝나고 나서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그런 제사를 보냈더니만 이 녀석 괜찮은데 그래서 나는 신 덕분에 안 죽는 거야. 요 이야기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요거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 요 동네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요 동네가 또 기독교가 출현한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또 살던 곳이고 다 영향을 받고 이 홍수 신화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특히나 구약 같은 경우 읽다 보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다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이야기지 다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길가메시가 그래도 좀 살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애석했던지 좋아 내가 그러면
풀떼기 영생의 풀이에요. 풀떼기 여기 가져가서 먹어. 그럼 너는 늙지 않을 거야. 늙지 않으면 뭐 죽지 않은 거랑 뭐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신이나 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7일 동안 자지 않으면 내가 이걸 줄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가 눈을 부릅떴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잠을 이기는 사람 없다고. 길가메시가 7일 동안 잠을 안 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7일 동안 잠을 잤어요. 7일 동안 자지 말랬더니 7일간 잠을 잡니다. 딱 깨봤어요. 그래서 노인이 너 풀 안 줘! 이렇게 하면 또 그렇잖아. 그래서 너 너무 힘들었나 보다. 그래도 너 어색하니까 풀 가져가. 그래서 풀을 얻었어. 영생의 풀을 얻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데 폭포가 있어요. 야, 저 폭포에서 샤워하면 진짜 시원하겠다. 그래서 옷을 벗고 풀도 옆에다가 조심히 놔두고 샤워를 막 했어요. 오, 시원하다. 막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 틈에서 뱀이 왔어요. 뱀이 딱 나오더니 뭐야 이거 풀이잖아. 맛있는 풀 같은데. 그러면서 뱀이 풀을 먹어버렸네. 뱀이 풀을 먹고 뱀이 청춘을 얻어갖고 막 허물을 먹고 그러는데 뱀이 가버렸어. 딱 나와보니까 뭐야 허물만 있고 풀이 없어. 아이고 내 풀. 그러면서 이제 길가메시가 영생을 결국 얻지 못하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주막에 또 들려요. 주막에 들려서 아이고 뭐 망했네 막 그러면서 술 먹고 그러는데 주막의 주모 할머니가 아이고 인간 죽을 고생 죽고 안 죽고는 그건 다 신의 영역이고 살아있을 때 행복하면 될 거 아니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교과서에 또 나와요. 바로 이 이야기인데 길가메시 이게 이제 주모가 한 얘기예요. 길가메시여 당신은 생명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고 좀 쳤네요. 곧 끝내줄게요. 당신은 생명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들은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죽음도 함께 주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뭐 죽어서 뭐 천국 가네 극락 가네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고. 죽는다고. 생명만은 그들이 보살피게 남겨두었죠. 그러니 당신은 죽은 다음에 뭐 영생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음식이나 먹어. 밤낮으로 춤이나 춰요. 당신의 손을 잡아줄 그런 자식이나 낳고 예쁜 아내 품에 안으면서 그렇게 살아. 그게 인간의 운명이야. 지금 살아있을 때 즐겁게 살아라. 이게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고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바로 아까 말했던 현세적인 죽음 이유가 아닌 지금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라트가 나와요. 지구라트는 뭐냐면 요게 지구라트예요. 요게 지구라트입니다. 요게 지구라트. 아까 이 지역의 최초의 문명자가 수메르인이라고 해요. 수메르인이 원래 이제 산악지역, 산에 살던 민족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제 이 개방지로 왔어요. 평지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산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평지니까 산이 없죠. 그래서 신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인공산을 만든 겁니다. 이게 곧 신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공산을 쫙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파괴해서 복원이 됐지만 이 위에 쫙 계단 타고 올라가고 이 위에 이제 소위 말하면 제사를 하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거의 피라미드 급이에요. 이걸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제사를 하면서 이들이 이제 권력을 또 쥐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있죠. 바벨탑이 아마 지구라트를 지시했을 것이다라고 역사가는 봅니다. 이 성경의 바벨탑에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이 신에게까지 닿으려고 했었고 신은 그것을 벌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 언어를 다르게 하여서 서로 소통치 못하게 했다 벌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 보면 맞아요. 신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쨌든 싸운 겁니다. 이게 욕망이라고 꼭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과 만나기 위해서 더 높이 쌓았던 것이고 왜 언어를 달리했냐? 그거는 아마도 이곳이 개방지다 보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더불어 살아요. 언어들이 서로 다른. 그러다 보니 다양한 언어들을 성경에선 그리 표현한 거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지구라트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와 지구라트. 자, 그리고 나서 요것만 보고 끝낼게요. 문자는 쐐기 문자. 점토판을 이용한 쐐기 문자다. 쐐기
요게 이제 쐐기 문자예요. 쐐기 문자. 요게 이제 보면 점토판이에요. 점토. 물렁물렁한 흙이죠. 여기에다가 뭘 이렇게 꾹꾹 누른 것 같죠? 요게 이제 쐐기로 누른 겁니다. 쐐기 들어봤어요? 쐐기? 쐐기라는 말을 지금 잘 안 쓰는데 그나마 듣는 게 있다면 스포츠에서 듣습니다. 스포츠에서 들어요. 스포츠에서 듣습니다. 어디 볼까요? 지금 셀틱과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하고 있어요. 바르셀로나가 1대 0으로 이기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 메시가 멀티골을 터뜨려 승부의 쐐기를 막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멀티골이면 2골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메시가 1대 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멀티골 한 골을 더 넣어서 승부의 쐐기를 막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0대 1은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셀틱이 한 골 더 넣으면 무승부가 될 동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이 상황이었는데 메시가 한 골을 더 넣어서 2대 0을 만들면서 승부를 완전하게 결정했다. 승부가 움직이지 못하게 딱 결정했다라는 것을 쐐기를 박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쐐기가 뭐냐면 여기 위에 보면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옛날 우리 한옥 같은데 이렇게 이어 붙이죠. 모양에 맞춰서 이어 붙입니다. 딱 이어 붙여요. 이어 붙이는데 틈이 발생한 거예요. 틈이 발생해서 그 틈에다가 저 위에 조그만 나무 토막 있죠. 그걸 틈 사이에 딱 끼우는 겁니다. 틈이 벌어졌을 적에는 움직여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요 쐐기를 딱 박는 순간 안 움직이죠. 확정되었다. 쐐기는 박는 겁니다. 쐐기를 박음으로 해서 완전하게 결정하고 움직이지 않게 했다. 바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쐐기가 바로 그렇게 틈에다가 박는 날카로운 그러한 나무를 이거 보세요. 점토판에다가 쿡쿡쿡쿡 날카로운 걸로 찍은 거잖아. 쐐기로 찍은 겁니다. 찍어서 만든 것이 바로 쐐기 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쐐기 문자까지 봤고 다음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진도를 많이 안 나가고 또 부교재가 없어서 슬로우하게 나가고 있어요. 자,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